어르신, 10kg요?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늦가을 저녁 대구 해목시장 정육점 한마음 축산 앞이었습니다. 흙 묻은 장화에 낡은 손수레를 끄는 노인이 최상급 한우를 매일 10kg씩 사갔어요. 폐지 줍던 노인이었습니다. 저 행색에 그 큰 돈이 대체 어디서? 주인 오정숙의 의심은 날마다 부풀었죠. 온 시장에 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반 어디다 무화과로 대파는 거 아니야? 결국 오정숙은 노인의 뒤를 밟았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늦가을 저녁 대구 해목시장 한쪽에 정육점 한마음 축산 앞은 하루의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벌써 15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죠. 진열대의 붉은 살점들 위로 불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유난히 뜸했어요. 팔리지 못한 고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남으려나. 혼잣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시장 상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근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는 다른 상인들의 푸념이 바람에 실려왔어요. 요즘 장사가 안 된다는 하소연이었죠. 그게 시장의 저녁이 늘 짊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낯선 그림자 하나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색이 바랜 작업복 점퍼에 흙 묻은 장화 차림이었죠. 폐지를 실어 나르던 듯한 낡은 손수레를 세워두고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70을 훌쩍 넘어 보였어요. 오정숙은 그 행색을 힐끗 보고 속으로 짐작했습니다. 또 떨이나 흥정하러 온 노인인가. 무심히 넘기려던 그 마음이 다음 순간 완전히 뒤집혔죠. 노인은 진열대 앞에 서더니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한우 등심과 불고기감을 가리켰어요. 이걸로 10kg 주시오. 오정숙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개인이 하루에 최상급 한우를 10kg씩 사가는 일은 좀처럼 없었으니까요. 어르신, 10kg요?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노인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10kg 맞소. 망설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둔 답을 읊는 사람 같았어요. 오정숙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위화감이 내려앉았습니다. 고기를 저울에 올리고 다듬는 동안 노인은 잠자코 서 있었어요. 손질이 끝나고 노인이 고기를 받으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정숙은 무심코 그 손을 내려다보았죠. 그 손을 본 순간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마디마다 칼에 베인 듯한 상처가 새겨져 있었어요. 붉게 아문화상 흉터가 그 위로 지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곱게 늙은 손도 막닐로 굳은 손도 아니었어요. 무언가에 뒤늦게 서툴게 덤벼든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오정숙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거두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잠시 채웠습니다. 계산할 차례가 되자 노인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손수건 뭉치였어요. 몇 번이나 접었다 편 흔적이 송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안에서 미리 묶어둔 현금을 꺼냈죠. 액수에 딱 맞춰 준비해 온 돈이었습니다. 150만 원. 그는 두말 없이 건넸어요. 즉흥적으로 살아온 사람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계획하고 정성껏 준비해 온 손길이었죠. 오정숙은 돈을 세며 머릿속에 물음표를 자꾸 늘려갔어요. 이 행색에 이 큰 돈을 딱 맞춰 준비해 오다니. 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궁핍해 보이는 겉모습과 손안의 목돈 사이에는 도무지 메울 수 없는 틈이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거스름 돈을 챙기려 했지만 노인은 손을 저었어요. 그러곤 서둘러 고기를 챙겼죠. 마치 정해진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요.
노인은 고기를 손수레에 싣고 등을 돌려 좁은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오정숙은 그 뒷모습을 멀거니 지켜보았습니다. 낡은 손수레가 어둠 속으로 삼켜지는 동안 하루도 함께 저물었죠. 그날 밤 오정숙은 그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흉터로 뒤덮인 손과 손수건에 곱게 싼 돈. 어쩐지 쉽게 잊히지 않는 장면이었어요. 이튿날 비슷한 시각이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오정숙은 흠칫했습니다. 하루 만에 또 오리라곤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문마저 어제와 똑같았어요. 한우 10kg, 그리고 양념거리 좀 봅시다. 이 노인의 이름은 강복만이었습니다. 오정숙이 유심히 지켜보니 양념거리를 고르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노인은 유독 배를 몇 알씩 챙겼습니다. 간장과 마늘, 참기름을 고를 때는 손끝이 늘 조심스러웠죠. 무언가 정해진 대로 따르는 사람 같았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오정숙이 넌지시 물었어요. 어르신, 이 많은 걸 대체 어디다 쓰세요? 노인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곤 짧게 답했죠. 알 것 없소. 그 한마디가 벽처럼 대화를 끊었습니다. 오정숙의 의심은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부풀어 올랐습니다. 계산을 마친 노인은 품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가 닳고 손때가 짙게 밴 노트였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펼쳐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갔죠. 그러곤 볼펜을 들어 한 줄의 줄을 쫙 그었습니다. 무언가를 하나씩 지워 없애는 서늘한 손짓이었어요. 정해진 목록을 소거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정숙은 그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았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불길한 그림이 그려졌어요. 누가 시킨 대로 움직이는 사람 같은데 저 노인 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 그 물음의 밑바닥에는 걱정보다 의심이 더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노트를 덮어 가슴께에 소중히 품었어요. 다친 것을 감싸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러곤 서둘러 등을 돌려 어제처럼 골목으로 사라져갔죠. 오정숙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흉터난 손, 손수건에 싼 돈, 줄을 긋던 노트, 조각들은 하나같이 낯설었고 그 어느 것도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정숙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품은 그 의심이 어떤 사연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인지를 말이죠. 노인이 다녀간 지 며칠 강복만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어김없이 한마음 축산 앞에 손수레가 멈춰섰죠. 똑같은 주문, 똑같은 손수건, 똑같은 노트. 그 반복이 오정숙의 의심을 자꾸 부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오정숙은 가게 안에서 남편에게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이상한 노인이 하나 있어요. 매일 한우를 10kg씩 사가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내저었어요. 돈 내고 사가는 손님을 뭘 그렇게 신경 써. 괜한 참견 말어. 핀잔에 입을 다물었지만 찜찜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정숙은 파장 뒤에 옆 골목 상인들에게 슬쩍 물어보기로 했어요. 먼저 생선전으로 향했습니다. 문상철이 대야에 남은 물을 버리고 있었어요. 상철 오라버니,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요즘 술에 끌고 다니는 할배 하나 있잖아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아, 그 술의 할배 말이요? 오정숙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기 가게에만 오는 줄 알았던 노인을 문상철도 단박에 알아본 겁니다. 오라버니네도 와요? 오다마다 매일 생선 한 상자씩 사간다. 두 말 안 하고 딱 치르고 가.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어요. 그 길로 떡집에 들렀습니다. 배순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양반? 우리 가게도 매일 들르지.
떡이며 뭐며 한 아름씩 사가. 청과 가게의 한영수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인은 이 가게 저 가게를 돌며 매일 큰 돈을 쓰고 있었어요. 상인들이 어림잡아 셈해보니 하루에 쓰는 돈이 무려 200만 원 가까이 됐죠. 수레를 끄는 노인이 매일 그만한 돈을 쓴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결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양반은 늘 손수건에 돈을 딱 맞춰 쌓아서 두말 없이 치른다니까. 흥정 한 번 없이 정확히 준비해 온 돈을 건네는 모습, 그 유별난 조심스러움을 여럿이 똑같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에 싼 그 돈의 출처가 이제는 온 시장의 수수께끼가 되어버렸죠. 그때 배순덕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자네, 저 양반 옛날 일은 아나? 옛날 일이라뇨? 저 할배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마다 폐지 줍던 가난한 노인이었어. 오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새벽 골목을 훑으며 종이 한 장 한 장을 손수레에 올리던 사람. 그런 노인이 이제는 매일 한우를 10kg씩 사간다는 겁니다. 한영수가 거들었어요. 그뿐이 아니야. 저 양반 하나뿐인 손녀가 사고로 죽었잖아. 가게 앞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온 시장이 다 알 만큼 서럽게 울고 다니더니 그러고는 감쪽같이 사라졌지. 손녀 잃고 넋이 나가서 그러다 어느 날부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죽은 사람처럼 자취를 감췄던 노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몇 년 만에 멀쩡히 그것도 거액을 손에 쥐고 나타난 겁니다. 그 공백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답이 없는 자리엔 늘 억측이 들어차는 법이죠. 곧 상인들 사이에서 온갖 말이 떠돌기 시작했어요. 요즘 순박한 노인들 꿰어서 물건 대량으로 사게 하고 뒤로 수수료 챙기는 조직이 많다더라. 저 양반도 어디 걸려든 거 아니냐? 누군가는 더 험한 말을 보탰습니다. 매일 한우를 저렇게 사서 손수레에 싣고 사라지잖아. 어디다 무허가로 되파는 거 아니냐? 세금도 안 내고 말이야. 또 다른 이는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요새는 노인 명에 빌려서 범죄 자금 세탁하는 수법도 있다던데. 말은 말을 낳고 의심은 의심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본 조각들을 가장 나쁜 그림에 끼워 맞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군거림 끝에 한영수가 문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긴 해. 뭐가요? 조직에 붙들린 노인들은 대개 겁먹은 티가 나거든. 눈치 보고 주눅 들고. 근데 저 양반은 안 그래. 되레지가 뭘 못 해낼까봐 안다라는 사람 같단 말이지. 누가 시켜서 쫓기는 게 아니라 지 속에서 뭐가 저를 미는 것처럼. 그 말에 오정숙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노인의 조급함에는 겁먹은 자의 그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특히 오후 4시가 가까워 오면 노인은 손목시계를 잡고 들여다보며 눈에 띄게 서둘렀습니다. 마치 그 시각을 넘기면 큰일이라도 나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그 얼굴에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정숙의 안에 작은 어긋남 하나가 남았습니다. 억측과 도무지 맞아떨어지지 않는 조각이었죠. 하지만 어긋남은 이내 험한 소문에 묻혀버렸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사람은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발길을 돌리려던 참 청과 가게 옆 좌판의 노파가 슬며시 끼어들었습니다. 그 집 말이요. 요즘 웬 여자 하나가 그 양반 뒤를 밟더라고. 여자요? 응. 중년쯤 된 여자가 멀찍이서 그 할배를 지켜보다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벌써 몇 달째야. 몸 볼 일인지 원. 오정숙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온통 조직이니 탈세니 하는 말에 마음이 쏠려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험한 말이 돌기 시작하자 노인을 대하는 눈빛도 달라졌어요. 몇몇 상인은 노인이 지나갈 때 대놓고 눈을 흘겼습니다.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했죠. 시장의 온기가 그 노인 앞에서만은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노인의 태도였습니다. 강복만은 그 차가운 시선을 어렴풋이 느끼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물건만 사서 돌아갈 뿐이었죠. 억울하다 항변하지도 사정을 털어놓지도 않았어요. 그 침묵이 도리어 사람들의 궁금증을 키웠고 지켜보는 이의 마음 한구석을 알 수 없이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은 결국 시장 전체로 번졌어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상인회장이 나섰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아무래도 파출소에 한번 알려봐야겠어. 우리 관할이 서해란 경장이지 아마. 그 이름이 나온 순간 오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고라는 말이 이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 이대로 두는 게 오히려 저 양반을 더 위태롭게 하는 걸지도 몰라.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편치 않았어요. 한영수가 말한 그 어긋남, 겁먹은 게 아니라 안달하던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자신이 내디디려는 그 한 걸음이 노인을 어디로 데려갈지 오정숙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진열대 앞에 선 오정숙의 마음은 밤새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상인회장의 입에서 파출소라는 말이 나온 뒤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신고를 하자니 뭔가 깨름칙했습니다. 뚜렷한 증거 하나 없이 늙은 노인 하나를 몰아붙이는 일 같았거든요. 괜히 멀쩡한 노인 잡는 것 아닐까? 그런 양심의 목소리가 자꾸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두 마음이 하루 종일 실랑이를 벌인 끝에 오정숙은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신고부터 할 게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죠. 노인이 그 많은 고기를 대체 어디로 가져가는지 그것만 알면 될 일이었습니다. 파장 무렵 오정숙은 옆 생선전의 문상철에게 슬쩍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오라버니, 나 오늘 저 할배 뒤 한번 밟아볼까 해요. 문상철이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혼자? 안 돼. 무슨 일 나면 어쩌려고. 같이 가. 그러나 오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둘이 우르르 따라가면 되레 들키기 쉬웠으니까요. 그 결심 뒤에는 만에 하나 노인이 정말 딱한 처지라면 소문을 더 키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숨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노인이 나타났어요. 여느 때처럼 고기와 재료를 손수레에 싣고 시장을 나섰죠. 오정숙은 거리를 넉넉히 두고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손수레는 큰 길을 벗어났어요. 좁은 골목을 여러 번 꺾어 돌았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골목마다 짙게 깔리고 있었어요. 낡은 손수레 바퀴 소리만이 앞장서 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노인이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곤 뒤를 돌아보았어요. 오정숙은 급히 담벼락에 몸을 붙였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쳤죠. 들킨 건가? 숨을 죽인 채 한참을 기다렸어요. 다행히 노인은 다시 손수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찔한 순간이 지나자 등에는 식은 땀이 배어 있었어요. 노인이 지나는 길은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시장과 멀지 않은데도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딴 세상처럼 조용한 길이었어요. 그 낯선 고요 속에서 오정숙의 불안이 짙어졌습니다. 여러 골목을 돈 끝에 손수레가 마침내 멈춰 섰어요. 도착한 곳은 허름한 판잣집이었습니다. 벽은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고
지붕은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듯 했어요. 그 궁핍한 살림을 보자 오정숙의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졌습니다. 저런 집에 사는 양반이었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정숙의 눈이 한 곳에 못 박혔습니다. 낡은 집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마당에 서 있었어요. 새 것으로 보이는 대형 냉동 탑차 한 대였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 앞에 번쩍이는 탑차라니. 그 강렬한 이질감에 오정숙은 숨을 삼켰어요. 폐지 줍던 양반이 저런 차를 어떻게 해. 노인은 그날 산 고기를 탑차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냉동칸에 한 상자씩 차곡차곡 실었어요. 오정숙은 담장 너머로 그 광경을 몰래 훔쳐보았죠. 이걸 매일, 이 많은 걸 매일 어디다? 되낼수록 규모가 실감이 났어요. 그 실감이 의심을 한층 더 부풀렸습니다. 고기를 다 실은 노인이 냉동칸 안으로 몸을 들였어요. 그러곤 안쪽 벽 어딘가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무언가를 어루만지는 듯한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어둑한 저녁이라 오정숙의 눈에는 그 손끝이 닿은 자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야에 잡힌 건 어둠 속 탑차의 육중한 실루엣과 그 안에서 가만히 멈춰 선 노인의 등뿐이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만은 노인의 어깨에서 이상한 온기 같은 것이 배어났어요.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오정숙은 목을 뺐지만 어둠은 끝내 답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냉동칸 안쪽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녀가 알게 되는 건 한참 뒤의 일이었어요. 노인이 냉동칸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저 탑차는 어디로 향할까? 종착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어요. 그 알 수 없음이 오정숙의 의심을 확신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상인들이 수군대던 무허가 재판매라는 말. 그 말이 이제는 억측이 아니라 눈앞에 정황처럼 다가왔어요. 탑차만 있으면 얼마든지 어디로든 고기를 빼돌릴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앞뒤가 맞는 듯 했습니다. 사람의 의심이란 참 무서운 것이어서 한번 방향을 정하면 모든 조각이 그리로 끌려가는 법이죠. 노인이 곧 어디론가 출발하려는 낌새를 보였어요. 오정숙은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걸어서는 도저히 탑차를 따라잡을 수 없었죠. 결국 그녀는 탑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종착지라는 마지막 조각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발길을 돌리기 전 오정숙은 판잣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침 이웃 하나가 나와 있었어요. 그녀는 슬쩍 노인에 대해 물어보았죠. 그러자 알쏭달쏭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집이요? 한동안 검은 승합차가 자주 드나들더라고요. 뭔 서류 같은 걸 주고받고 그러던데. 검은 승합차, 서류. 그 말에 오정숙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어요. 도무지 좋은 그림으로는 그려지지 않는 단어들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궁핍한 판잣집, 새 냉동 탑차, 매일 오가는 목돈, 사라지는 고기, 검은 승합차, 그것들이 맞물리며 최악의 그림 한 장이 완성되었어요. 그날 밤 오정숙은 이불 속에서 몇 번이고 뒤척였습니다. 저대로 두면 나까지 공범이 되는 것 아닐까? 이튿날 오정숙은 상인회장과 상인들에게 전날 본 것을 전했어요. 궁핍한 집 앞에 서 있던 새 냉동 탑차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에 시장의 여론이 급격히 기울었어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까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결국 오정숙은 상인회장과 함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파출소에서 만난 서혜란 경장은 30 남짓의 여자 경찰관이었어요. 처음엔 심드렁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고기 좀 많이 산 걸로 신고까지 하러 오신 겁니까? 하지만 오정숙이 액수와 탑차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하루 200만 원에 가까운 현금, 궁핍한 집 앞에 새 냉동 탑차. 그 두 가지가 나오자 서 경장의 펜이 멈췄습니다. 나른하던 눈빛에 처음으로 힘이 들어갔어요. 오정숙은 신고를 해놓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말끝을 자꾸 흐렸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괜히 딱한 노인을 잡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서 경장은 그 흔들림을 눈여겨보았지만 별말 없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며칠 지켜보겠습니다. 돌아서는 오정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옳은 일을 하러 온 길인데도 어쩐지 가슴 한편이 자꾸 저려왔습니다. 그 저림의 정체를 그때의 오정숙은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날도 해목시장에는 파장의 기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여느 때처럼 고기와 재료를 손수레에 실었어요. 그러곤 시장 어기 골목으로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익숙한 전경이었죠.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숨어 있었어요. 그날따라 노인의 안색이 유난히 나빴습니다. 핏기라곤 없는 얼굴이었어요. 기침도 잦았습니다. 손수레를 미는 사이에도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죠. 마침 가게 앞에 나와 있던 오정숙은 저도 모르게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양반 오늘따라 왜 저러시나? 의심과는 다른 결의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미워하려 해도 자꾸 걸리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노인은 그 몸으로도 평소보다 더 서둘렀습니다. 오후 4시가 가까워온 탓이었어요. 손수레를 미는 손에 조바심이 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발걸음이 자꾸 빨라졌죠. 바로 그때였어요. 낡은 손수레 바퀴가 하수구 틈에 걸렸습니다. 노인의 몸이 크게 휘청였어요. 중심을 잃은 노인은 손수레와 함께 골목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죠. 넘어지는 충격에 짐칸의 낡은 상자가 열렸어요. 그 안에 있던 종이 뭉치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골목 여기저기로 종이들이 흩어졌어요. 오정숙은 소리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을 일으키려 손을 내밀었어요. 며칠째 의심하던 사람이었지만 넘어진 노인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노인은 제 몸보다 먼저 종이들을 챙기려 들었습니다. 다친 데를 살피지도 않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종이 뭉치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죠. 그 절박함에 오정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게 대체 뭐길래 저렇게까지. 그 순간 바닥에 흩어진 것들이 오정숙의 눈에 들어왔어요. 종이 뭉치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아이들의 손편지였습니다. 오정숙은 얼떨결에 그중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글씨를 눈으로 줬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처음으로 소고기를 배불리 먹어봤어요. 그 한 문장이 오정숙의 눈에 박혔어요. 며칠째 품어온 오해가 그 문장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편지로 눈을 옮겼어요. 지우 언니가 다음에 소불고기 해준다고 했는데 언니 보고 싶어요. 편지 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민서였습니다. 지우 언니가 다음에 소불고기 해준다고 했는데 언니 보고 싶어요. 지우라는 이름, 그리고 소불고기. 무슨 사연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편지 속에 반복되는 할아버지와 소고기라는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설마 내가 판 그 고기가 이 아이들한테 간 건가? 어렴풋한 직감이 스쳤어요. 자신이 매일 손질해 건넨 그 한우가 어디로 갔는지 그 자락이 이제야 조금 보이는 듯 했습니다. 흩어진 편지 사이로 사진 한 장이
오정숙의 눈에 들어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소녀와 노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어찌나 밝던지 사진 속 시간만은 근심 하나 없어 보였어요. 그 옆에는 손때 묻은 노트 한 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표지에 지우의 요리 노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정숙은 그 노트를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이 매일 계산을 마친 뒤 펼쳐서 줄을 긋던 바로 그 노트였죠. 저게 지시 목록 같은 게 아니었어? 그동안의 의심이 근본부터 흔들렸습니다. 조직인이 뭐니 하던 생각이 그 낡은 노트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정숙은 무심코 노트를 집어들어 펼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노인이 다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오정숙의 손에서 노트를 낚아채듯 끌어안았어요. 그 몸짓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깊은 사연이 담겨 있음을 오정숙은 직감했죠. 노인은 넘어진 제 몸은 돌보지도 않았어요. 흩어진 편지와 노트부터 허둥지둥 끌어모았습니다. 그러곤 가슴에 꼭 품었어요. 세상에서 그 종이 뭉치만이 자기 목숨줄이라는 듯 놓지 않았죠. 그 광경 앞에서 오정숙의 마음에 처음으로 균열이 갔습니다. 사진 속 소녀와 노인의 웃음, 그 위로 문득 제 자식 키우던 세월이 겹쳐졌어요. 저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배불리 먹이려는 마음이라면 자신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노인을 도둑놈처럼 의심했던 자신이 그 순간 참을 수 없이 부끄러워졌어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골목의 소란에 인근 상인 한둘이 모여들었습니다. 흩어진 편지와 사진을 함께 목격했어요. 아이들의 서툰 글씨를 눈으로 줬던 그들의 얼굴에도 당혹스러운 빛이 번졌습니다. 시장을 떠돌던 험한 소문이 그 자리에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마침 근처를 지나던 서 경장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서둘러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아이들의 손편지가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조직 범죄를 의심하던 자신의 생각과 눈앞에 이 다정한 편지들. 그 둘 사이의 모순을 서 경장은 직접 마주했습니다. 노인이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어요. 편지와 노트를 챙겨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 순간 상황이 급변했어요. 노인이 갑자기 심한 기침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들썩일 만큼 격한 기침이었어요. 그러더니 입에서 붉은 것이 새어나왔습니다. 피었어요. 넘어진 충격 탓이 아니었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오래 감춰온 병이었죠. 오정숙과 서 경장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피를 쏟으며 휘청이는 노인을 황급히 붙들었습니다. 의심이 걱정으로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조금 전까지 품었던 온갖 의혹이 그 붉은 핏자국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오정숙의 눈에 노인이 가슴에 안은 편지 뭉치가 들어왔어요. 그 위로 핏방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서툰 글씨 위로 붉은 얼룩이 스며들었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오정숙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연은 결코 범죄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병원부터 가야 해요. 오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 경장이 서둘러 차를 불렀어요. 두 사람은 각혈하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노인은 그 와중에도 편지와 노트를 놓지 않았어요. 마지막 힘까지 끌어모아 그것들을 가슴에 꼭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인을 실은 차가 병원을 향해 급히 달리기 시작했어요. 오정숙의 머릿속은 온통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흉터투성이 손도, 손수건에 싼 돈도, 사라지던 고기도, 이제 곧 그 모든 것의 답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죠. 병원 응급실 앞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오정숙과 서경장은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검사실 문 위에 켜진 붉은 불빛만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인에게 연락할 가족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병원에서는 보호자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세상에 홀로 떨어진 사람 같았어요. 오정숙은 차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신은 이 노인을 신고한 사람이었어요. 의심하고 미행하고 파출소까지 찾아갔던 사람이었죠. 그런 자신이 지금은 보호자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를 쏟으며 쓰러지던 노인의 얼굴이 자꾸 어른거렸으니까요. 이윽고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왔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아, 저희는 보호자는 아니고요. 그냥 아는 사람인데. 의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폐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예요. 길게 잡아야 6달, 사실 그마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6달.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조금 전까지 품었던 온갖 의심이 그 진단명 앞에서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조직이니 탈세니 하던 말들이 이제는 부질없게만 느껴졌죠. 병실로 옮겨진 노인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레 병상 곁으로 다가갔어요. 어르신, 몸은 좀 어떠세요?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뜻밖이었어요. 시한부라는 말을 들었을 텐데도 놀라거나 무너지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놀랄 것 없소. 진작에 짐작하고 있었으니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두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경장은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아직 다하지 못한 무언가를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토록 시간에 쫓기던 이유가 죽음보다 급한 무언가가 있어서였구나. 그 깨달음 앞에서 서경장은 마음속에 남아있던 조직서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의심하고 또 걱정해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곤 마침내 입을 열기로 마음먹은 듯 했어요. 이야기를 꺼내기 전 노인의 손이 가슴께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아까 그러지고 놓지 않던 노트가 있었어요. 지우의 요리 노트였습니다. 노인은 그 낡은 표지를 조심스레 어루만졌어요. 오래 그리운 얼굴을 쓰다듬듯 손끝이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내 얘기를 좀 들어주겠소? 그렇게 노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복만은 형편도 안 되면서 사업에 손을 댄 사람이었습니다. 고향 친구가 가져온 말이 화근이었어요. 시내 초입에 자리가 났는데 거기다 갈빗집을 크게 열면 대박이 난다는 것이었죠. 강복만은 살던 집을 담보로 잡히고 여기저기 돈까지 끌어다 그 일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몇 번이고 말렸어요. 우리 형편에 무슨 큰 장사냐고요. 하지만 강복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잘 되면 고생 끝이라고 큰 소리를 쳤죠. 가게는 채 2해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잘못 봤는지 손님은 늘 뜸했어요. 개업 때 빌린 돈의 이자가 이자를 낳았습니다. 결국 담보로 잡힌 집까지 넘어갔어요. 남은 건 갚아도 줄지 않는 빚뿐이었습니다. 세 식구는 그 길로 단칸 셋방으로 밀려났죠. 그때부터 온 집안의 짐을 아내가 짊어졌습니다. 낮에는 남의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밤에는 공장에서 나오는 부업거리를 받아다 새벽까지 손을 놀렸습니다.
강복만이 빚쟁이들을 피해 이리저리 일자리를 떠도는 동안 아내는 그렇게 두 사람 몫을 홀로 감당했어요. 몸이 성할 리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내는 자꾸 옆구리를 짚었어요. 밥을 넘기지 못하고 얼굴빛이 누렇게 떴습니다. 강복만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아내는 손을 저었어요. 이번 달 이자부터 맞고 나는 조금 쉬면 괜찮아져요. 그 조금이 자꾸 미뤄지는 사이 병은 안에서 소리 없이 자랐습니다. 뒤늦게 찾은 병원에서는 이미 손쓰기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변변한 치료 한 번, 좋은 약 한 번 써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 검사조차 미뤄온 세월이 결국 아내를 데려간 겁니다. 임종을 앞두고도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른 손으로 강복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애 잘 좀 부탁해요. 그 말이 강복만에게는 차라리 원망보다 아팠어요. 자기 욕심이 아내를 그 새방 구석까지 몰아넣었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이 강복만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회한으로 남았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하나뿐인 아들이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욕심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만 하다 가셨잖아요.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아들은 그 길로 집을 떠났습니다. 강복만은 붙잡지 못했어요. 붙잡을 염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부자는 서로 등을 돌린 채 영영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아들이 결혼했다는 소식도 손녀 지우가 태어났다는 것도 강복만은 건너 뒤늦게 들었습니다. 핏줄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그는 그 곁에 없었어요. 그렇게 떨어져 사는 사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지우가 겨우 5살 무렵이었어요. 강복만은 아들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 정미숙은 연을 끊고 지낸 시아버지에게 알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지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떠나버렸어요. 강복만이 이 모든 걸 알게 된 건 한참 뒤 우연한 계기에서였습니다. 그 순간 죄책감으로 방에 자신을 가두었던 노인이 그 길로 벌떡 일어섰어요. 지우를 데리러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만난 지우는 낯선 노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강복만은 어린 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었어요. 그 온기가 닿는 순간 노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우야, 이제 다시는 너를 아무데도 안 보낸다. 그 약속은 노인이 자신에게 내린 마지막 다짐이기도 했어요.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지켜주지 못한 것을 이 아이에게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죠. 그렇게 늙은 할아버지와 어린 손녀, 단둘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강복만은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나가 폐지를 주었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손녀 앞에서만은 가난을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린 시절 잠시 버려졌던 그 기억은 지우의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겼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지우는 자라면서 남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커서 부모 없는 애들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주는 사람이 될 거야. 지우는 요리사를 꿈꾸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조리학교에 합격했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그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머물렀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조리 봉사를 시작했어요. 배운 것들을 자신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나눠주려 한 겁니다. 집에서도 지우의 요리는 계속됐어요. 계란말이, 김치찌개 같은 소박한 음식들이 좁은 판잣집을 냄새로 채웠습니다. 그 무렵에 강복만은 가난했지만 더없이 행복한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지우가 끝내 완성하지 못한 요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소불고기였어요. 할아버지, 이건 배를 갈아 넣고 국물을 자작하게 졸이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제가 진짜 제대로 완성하면요. 그땐 할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해드릴게요. 지우는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곤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엔 나처럼 부모 없는 애들 다 배불리 먹일 거예요. 지우는 요리 노트를 늘 곁에 두었습니다. 배운 것들을 한 장 한 장 적어 넣었어요. 그리고 그 노트 맨 마지막 장 소불고기 옆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완성하면 할아버지께 제일 먼저. 그것이 지우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 무렵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요. 나 소불고기 드디어 완성해서 해드릴게. 이번엔 진짜예요. 강복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주말을 노인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주말은 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 주말, 지우는 여느 때처럼 보육원으로 봉사를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 먹이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낡은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오래 방치된 배선이 화근이었어요.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로 번졌습니다. 지우는 놀란 아이들을 하나하나 밖으로 대피시켰어요. 작은 손들을 붙잡고 연기 속을 헤치며 여럿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아이 하나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구하러 불길 속으로 다시 몸을 돌렸죠. 하지만 지우는 끝내 그 불길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20살, 꽃 같은 나이였어요. 할아버지에게 소불고기를 해주겠다던 그 주말에 지우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줄은 영영 줄이 그어지지 못한 채 남았어요. 조사 결과 시설 측에 중대한 과실이 드러났습니다. 낡은 설비를 방치한 탓이었어요. 지우의 죽음은 어른들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였죠. 아이들을 구하고 숨진 지우는 지역에서 의로운 청년으로 기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소송 끝에 큰 돈이 지급되었어요. 자원봉사 중 재난으로 목숨을 잃은 데 따른 보상에 시설의 중대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더해진 돈이었습니다. 폐지 줍던 노인이 거액을 주게 된 진짜 답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은 손녀를 잃은 할아버지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지우를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노인은 판잣집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지우가 남긴 요리 노트를 하염없이 들여다보았어요. 상인들이 두고두고 수군대던 바로 그 공백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움텄습니다. 이 노트에 적힌 요리를 내 손으로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손녀의 손맛을 이 늙은 손으로 되살려보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평생 칼이라곤 쥐어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무 하나 곱게 썰지 못했어요. 몇 번이나 손을 베었습니다. 달군 팬에 대어 물집이 잡히기도 했죠. 지우야,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그 서툰 칼질 하나하나가 떠난 손녀에게 건네는 대화였습니다. 손이 데이고 베일수록 노인은 손녀를 더 가까이 느꼈어요. 그렇게 몇 년에 걸쳐 강복만은 지우의 레시피를 몸에 익혔습니다. 오정숙이 첫날 보았던 그 흉터투성이 손은 바로 그 몇 년의 흔적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한 노인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품었던 의심이 얼마나 얕은 것이었는지 두 사람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내가 폐암 시한부라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급해집디다.
노인은 가슴에 품은 노트를 지그시 내려다보았어요. 의사가 6달이라 합디다. 그래서 남은 돈을 그날수로 쭉 나눠봤소. 하루에 이만큼씩. 그렇게 정해놓고 매일 그만큼만 손수건에 싸서 나온 거요. 오정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흥정 한 번 없이 늘 액수에 딱 맞춰 싸오던 그 손수건. 그것이 남은 생을 날짜로 쪼갠 노인의 계산이었던 겁니다. 지우가 나한테 끝내 못해준 그 밥을 그 아이가 먹이고 싶어 했던 애들한테 내가 대신 먹이자. 그렇게 마음먹었소? 죽기 전에 그거 하나는 꼭 끝내고 싶어서. 그 한마디에 모든 수수께끼의 문이 열렸습니다. 매일 사가던 그 많은 고기가 어디로 향했던 것인지, 왜 매일 오후 4시만 되면 그토록 조급했는지, 이제 두 사람은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쫓기는 자의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날이 하루씩 줄어드는 것을 아는 사람의 절실함이었죠. 노인의 사연은 시장 밖으로도 퍼졌습니다. 지역 신문이 그 이야기를 실었고 방송에도 짧게 소개되었어요. 손녀를 잃고 그 아이의 뜻을 대신 잇는 시한부 노인. 사연을 접한 시민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시장에서 시작된 온기가 세상 밖으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온기가 뜻밖의 그림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어느 날 시장 골목에 낯선 중년 여자가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며느리 정미숙이었습니다. 오정숙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오래전 좌판 노파의 말이 떠올랐어요. 웬 여자가 그 할배 뒤를 밟더라고. 벌써 몇 달째야.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멀찍이서 노인을 지켜보다 사라지곤 했다던 그 여자. 방송이 나기 한참 전부터 정미숙은 이미 노인 주변을 맴돌며 때를 재고 있었던 겁니다. 정미숙은 곧장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그래도 내가 지우 엄마잖아요. 그러곤 배상금과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그 돈, 원래 내가 받았어야 할 돈이라고요. 당장 이 나눔인지 뭔지 그만두세요. 병약한 노인을 향해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시한부의 몸으로 누운 시아버지를 사정없이 몰아세운 겁니다. 지켜보던 상인들이 발끈했습니다. 당신 애 5살 때 보육원에 버리고 갔잖아. 그러고선 코빼기도 안 비쳤으면서 이제 와서 돈 냄새 맡고 나타나? 염치도 없지. 사방에서 쏟아지는 말에 정미숙은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곤 등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상인들은 그녀가 물러갔다고 여겼습니다. 오정숙도 한숨을 돌렸죠. 이걸로 끝인 줄만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정미숙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장 차림의 변호사를 한 사람 대동하고 있었죠. 물러난 게 아니라 무기를 챙겨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강복만 어르신, 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강지우 양의 유일한 직계 존속은 친모인 정미숙 씨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조부이신 어르신보다 친모가 우선합니다. 후견인이셨다는 것과 상속권은 별개예요. 차가운 법률 용어가 병실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도의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정미숙은 낳은 어미이자 법이 인정하는 상속 우선순위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눔인지 뭔지는 당장 그만두시고 배상금 일체를 제게 넘기세요. 순리대로 하자는 겁니다. 안 그러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한부의 노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말에 상인들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론도 도의도 법 앞에서는 힘이 없어 보였어요. 오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대로면 지우가 남긴 뜻이 아이들의 밥그릇이 저 여자의 손에 넘어갈 판이었으니까요. 그때 줄곧 상황을 지켜보던 서 경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변호사님, 그 전에 확인하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서 경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강지우 양이 사망한 뒤 그 배상금은 상속 절차로 지급된 게 아닙니다. 강복만 어르신이 지우 양의 법원 선임 미성년 후견인으로서 정식으로 청구하고 수령해 관리해 온 돈이에요. 이미 절차가 끝나 집행까지 마친 부분입니다. 정미숙의 판잣집을 드나들었다던 검은 승합차, 서류를 주고받았다던 그 차, 오정숙이 조직의 흔적이라 여겼던 그것은 바로 이 후견 배상 절차를 맡은 법무사 사무소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노인은 몇 년에 걸쳐 그 정당한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왔던 거죠. 서 경장이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후견인 앞으로 정당하게 지급되고 그 뜻대로 쓰여온 돈을 이제와 뒤집으시겠다면 실익이 있을지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죠. 변호사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그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정미숙에게 낮게 무어라 속삭였습니다. 판이 생각만큼 간단치 않다는 뜻이었죠. 그럼에도 정미숙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내 배 아파 낳은 애라고요. 그 순간 줄곧 눈을 감고 있던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낳기만 하면 어미냐? 떨리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그 아이 5살에 보육원에 두고 떠난 게 벌써 15년 전이다. 그 세월 동안 전화 한 통이 있었더냐? 지우 생일에 미역국 한 번 끓여줬더냐? 그 아이 조리학교 붙었다고 온 동리가 잔치할 때 너는 어디 있었어? 정미숙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그 아이 장례에도 너는 오지 않았지. 온 시장이 다 오는데. 그런 네가 이제 와 그 아이가 목숨하고 바꾼 돈을 달라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한마디 한마디가 정미숙이 비운 세월을 그대로 헤집었습니다. 병실 안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어요. 법조문으로 세운 벽이 그 부재의 세월 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끝내 억눌러 온 것을 터뜨리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알아요? 남편은 죽고 빚만 남고 젖먹이나 다름없는 애를 나 혼자 어떻게 키워요. 나도 살아야 했다고요. 나라고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그 외침에는 궁색한 변명과 오래 눌러온 무언가가 뒤엉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노인이 되짚은 15년의 공백을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를 버린 사람과 아이를 거둔 사람. 그 둘의 자리는 결코 같을 수 없었으니까요. 변호사가 다시 정미숙에게 무어라 속삭였습니다. 이 정황에 이 여론까지 얽히면 소송을 끌어봐야 실익은 없고 세간의 손가락질만 남는다는 뜻이었죠. 정미숙의 어깨가 힘없이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과 한마디, 뉘우침 한 조각 없었어요. 그저 제 몫을 빼앗겼다는 듯 분한 얼굴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곤 변호사를 앞세워 쫓기듯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오정숙은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도 지키지 않은 정은 결국 남이 되고 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끝내 그 자리가 남의 것이었음조차 깨닫지 못한 채 돌아서는구나 싶었습니다. 소란이 지나간 뒤 오정숙은 노인의 부탁 하나를 받았어요. 판잣집에 세워둔 탑차를 좀 살펴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째 배식을 못했으니 냉동칸 상태가 걱정된다고 했죠.
오정숙은 상인들 몇과 함께 그 판잣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집 앞 새 냉동 탑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처음 미행하던 밤, 어둠 속에서 육중한 실루엣으로만 보이던 그 차였습니다. 노인이 안쪽 벽을 가만히 쓰다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끝내보지 못했던 냉동칸 안쪽. 오정숙은 조심스레 그 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냉동칸 안쪽 벽이 온통 아이들의 그림으로 뒤덮여 있었던 거예요. 삐뚤빼뚤 그린 크레파스 그림들, 색색의 스티커, 서툰 글씨로 붙여둔 쪽지들, 할아버지 차라고 큼지막하게 적힌 도화지 한 장이 한가운데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웃는 얼굴들, 밥그릇 그림, 하트가 빼곡했어요. 무허가 재판매용이라 의심했던 그 차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저 서늘한 짐칸으로만 보이던 그 안이 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벽이었던 거예요. 노인이 그날 저녁 어둠 속에서 가만히 쓰다듬던 것이 바로 이 그림들이었습니다. 오정숙은 손끝으로 그 그림들을 가만히 만져보았어요. 첫날 노인의 흉터난 손을 보고 저도 모르게 시선을 거두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 탑차를 보며 최악의 그림을 그리던 자신도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안을 나는 그때 왜 못 봤을까? 함께 온 상인들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어요. 냉동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들이 그토록 오래 그려온 나쁜 그림과 진짜 그림이 이렇게 달랐던 겁니다. 이제 더는 의심할 것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행위는 처벌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온 시장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유지였습니다. 서 경장은 이 사건을 범죄가 아닌 것으로 매듭 짓기로 했어요. 수사관의 시선이 사람의 시선으로 바뀐 지는 이미 오래였습니다. 오정숙은 냉동칸 문을 조심스레 닫았어요. 마치 그 안에 온기가 새어나갈까봐 아주 살며시 닫았습니다. 그러곤 돌아서서 이 따뜻한 벽을 다시 아이들 곁으로 데려갈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물러간 뒤로 노인의 병세는 눈에 띄게 깊어졌습니다.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겨워졌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노인은 마지막 힘을 한 곳에 쏟았습니다. 바로 해목시장 한편에 작은 조리실 하나를 여는 일이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지우에 나눔 부엌. 누구든 재료를 넣을 수 있고 배고픈 아이라면 누구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손녀가 품었던 꿈이 마침내 눈에 보이는 자리로 세워진 겁니다. 이제 그 부엌은 노인 혼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노인을 흘겨보던 상인들이 앞장서 못질을 하고 간판을 달았어요. 청과 가게의 한영수는 제일 좋은 과일을 상자째 밀어 넣었습니다. 우리 애들 먹일 건데 좋은 걸로 골라야지. 한때 노인을 흘겨보던 그 손이 이제는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담고 있었어요. 문상철도 배순덕도 재료를 원가로 대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값을 받지 않았죠. 낡은 손수레는 상인들이 번갈아 밀어주었고 배식 준비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노인을 밀어내던 그 손들이 이제는 그의 곁을 바치고 있었어요. 첫날 노인을 신고했던 오정숙은 그 부엌의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솥을 닦고 아이들 상을 차렸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속죄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강복만은 병든 몸을 이끌고 개소 준비를 지켜보았습니다. 손녀가 그토록 하고 싶어 하던 일이 눈앞에서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어요.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우야, 내 꿈이
이렇게 문을 여는구나.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못다 이룬 것을 마침내 이뤄낸 벅찬 눈물이기도 했죠. 개소식 날 상인회장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목을 가다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강씨 할아버지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지우가 부모 없는 애들 다 배불리 먹이겠다고 하던 그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아이 꿈을 조금 늦게 거둘 뿐이에요. 그 말에 자리에 모인 이들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개소식에는 보육원 원장과 아이들도 함께했어요. 그 부엌이 지우가 봉사하던 바로 그 보육원과 이어져 있음을 모두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끊어진 듯 보였던 인연이 이렇게 다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개소 뒤로 얼마간 강복만은 병든 몸으로도 부엌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이 지어지는 모습을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김이 오르는 솥, 제잘거리는 아이들. 그 풍경 속에서 노인은 오랜만에 평온해 보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잔잔한 바다 같았죠. 어느 날은 보육원 아이들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고사리 같은 손에 손편지를 들고서요. 할아버지, 덕분에 소고기 배불리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언젠가 골목에 쏟아졌던 바로 그런 편지들이었죠. 강복만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얼굴들에서 그는 손녀 지우를 보았어요. 노인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아이, 또 한 아이. 그 손길에는 지우에게 미처 다주지 못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개소식과 아이들의 얼굴을 눈에 담은 뒤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복만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미련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의 평온한 마지막이었죠. 노인은 손녀 지우의 곁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살아서는 그토록 짧게 함께했던 조손이 이제 영원히 곁에 눕게 된 거예요. 떠나기 전 강복만은 한 가지 뜻을 남겼습니다. 그 낡은 요리 노트를 오정숙에게 맡겨달라는 것이었어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탐내던 돈도 아니었죠. 그저 손녀의 손때가 벤 노트 한 권, 뜻으로 맡겨진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노트를 건네받은 오정숙은 조심스레 그것을 펼쳤어요. 페이지마다 요리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대부분의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몇 년에 걸쳐 이룬 성취가 그 줄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한 줄 한 줄이 손이 되고 베이며 손녀의 꿈을 하나씩 대신 이뤄낸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장에서 오정숙의 손이 멈췄어요. 거기엔 소불고기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우가 남긴 글씨가 있었어요. 완성하면 할아버지께 제일 먼저. 오직 그 한 줄만은 줄이 그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끝내 긋지 못한 단 하나의 항목이었어요. 오정숙은 그 한 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차마 자기 손으로는 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줄은 다른 방식으로 그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우의 나눔 부엌은 시장에 단단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병실을 찾던 아이들도 그새 제법 자랐어요. 그 중에서도 민서라는 아이는 유독 부엌 일에 마음을 붙였어요. 재료를 다듬는 손끝이 누구보다 야무졌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를 나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꼭 지우의 어린 시절 같았죠. 그리고 다시 늦가을이 돌아왔습니다. 강복만의 기일이었어요. 그날 보육원 아이들이 지우의 나눔 부엌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소불고기였습니다. 지우의 레시피 그대로였어요.
배를 가라고기에 재웠습니다. 국물은 자작하게 졸였죠. 그 손맛은 생전의 강복만이 몇 년에 걸쳐 익힌 것이었어요. 노인은 그것을 세상을 떠나기 전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물려주었습니다. 손이 대고 베이며 익힌 그 손맛이 이제 아이들의 작은 손으로 이어진 거예요. 할아버지의 흉터가 아이들의 정성으로 다시 피어난 셈이었죠. 좁은 부엌 안이 달큰하고 짭조름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언젠가 좁은 판잣집을 채우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지우가 상을 차리던 그 저녁의 냄새가 세월을 건너 이 부엌에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은 김이 오르는 소불고기 한 그릇을 정성껏 담았어요. 그러곤 강복만의 영정 앞에 나란히 올렸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민서였습니다. 언젠가 골목에 쏟아진 편지 속에서 지우 언니가 다음에 소불고기 해준다고 했는데 라고 적었던 바로 그 아이였죠. 그새 훌쩍 자란 민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지우 언니가 할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언니가 못한 거 이제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지켜보던 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그토록 밥 먹이고 싶어 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우를 대신해 할아버지의 첫 소불고기를 지어 올린 거예요. 끝내 건네지 못했던 그 밥상이 아이들의 손을 빌려 마침내 차려진 겁니다. 오정숙은 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어요. 맨 마지막 장. 그 그어지지 않은 한 줄 위에 그녀는 조용히 펜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줄을 그었어요. 완성하면 할아버지께 제일 먼저. 그 한 줄이 이제야 지워졌습니다. 언젠가 노인이 노트에 줄을 긋던 그 서늘하던 손짓. 그것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돌아온 거예요. 속어가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이들과 상인들은 노인의 뜻을 이어갔어요. 지우의 나눔 부엌을 함께 지켰습니다. 해목시장은 그렇게 나눔이 거창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다는 걸 서로에게 확인시키는 시장이 되었어요. 함께 밥을 짓는 시장. 그것이 떠난 두 사람이 세상에 남기고 간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늘 시간이 넉넉한 줄 알고 삽니다.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그렇게 미뤄둔 밥상 하나가 영영 차려지지 못하기도 하죠. 지우가 끝내 긋지 못한 그 한 줄처럼요. 하지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일러줍니다. 어떤 약속은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남은 이들의 손을 빌려 기어이 완성된다고요.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손으로 옮겨 심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미뤄둔 당신의 밥상은 무엇인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